안녕하세요. 서울 마포의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 72살 김영자라고 합니다. 제 나이 또래가 다 그렇듯 저도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 또 두 아이의 엄마로만 살아왔습니다. 제 이름 석자보다는 누구 엄마, 누구 댁으로 불리는 게 더 익숙한 삶이었지요.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남들 보기에 번듯해 보였던 제 인생에 들이닥친 기가 막힌 풍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차마 꺼내놓지 못했던 제 속사정, 오늘 여기서 다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부디 저 같은 늙은이의 넋두리라 생각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벨이 울린 건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제 오후였습니다.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가 유난히도 처량하게 들려서 먹다 남은 찬밥을 물에 말아 대충 점심을 때우고 멍하니 앉아있던 참이었지요. 발신자 표시도 없는 낯선 번호. 평소 같으면 보이스피싱인가 싶어 받지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손이 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강원도 어느 산골 파출소 순경의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김영자 씨 되십니까? 여기 강원도 영월입니다. 남편분 되시는 박진석 씨가 발견되셨습니다. 발견되었다. 살아있다, 죽었다, 다쳤다도 아니고. 발견되었다는 그 말이 제 가슴에 쿵 하고 떨어지더군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발견. 이라니요? 그 사람이 왜요? 살아는 있습니까? 제 입에서 튀어나온 질문은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만큼 덤덤했습니다. 10년입니다. 그 사람이 제 속을 뒤집어 놓고 저 문 밖으로 나간 지가 꼬박 10년이 지났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밥은 굶지 않는지 연락 한 통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순경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사망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사인은 영양실조로 인한 합병증, 그리고 고독사라고 했습니다. 발견된 지 며칠이 지나서야 마을 주민이 신고를 했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이나 수화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아이고 이 몹쓸 인간아 기어이 객지에서 객사를 하는구나 하고 통곡이라도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눈물은커녕 가슴 한구석이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남의 집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처럼 머릿속이 아주 맑아지더군요.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10년 동안 제 가슴속에 따리를 틀고 있던 원망인지 미련인지 아니면 지독한 증오인지 모를 그 묵직한 돌덩이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비 섞인 찬 바람이 훅 끼쳐 들어와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을 느끼고서야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내 남편 박진석. 평생 은행 밥 먹으며 넥타이 한 번 흐트러진 적 없던 깐깐한 남자. 은퇴하고 나면 나랑 손잡고 여행이나 다니자던 그 거짓말쟁이가 정말로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옷장을 열어 검은색 상복을 꺼냈습니다. 큰애 결혼식 때 입으려고 맞춰뒀던 한복 말고 혹시나 해서 사두었던 검정 바지 정장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주름진 얼굴을 한 70 노파가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영자야, 너 참 독하다. 남편이 죽었다는데 표정 하나 안 변하니. 스스로에게 중얼거려 보았지만 슬픔은 억지로 짜낸다고 나오는 게 아니더군요. 오히려 제 마음속에서는 묘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죽을 거면 곱게나 죽지. 왜 하필 그 산골짜기에서 그것도 굶어 죽어. 평생 돈 계산만 하던 양반이 내 통장에 꼬박꼬박 월급 갖다 주던 그 성실한 가장이 말년에 이게 무슨 추태란 말입니까?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가방에 속옷 몇 가지와 세면도구 그리고 남편이 10년 전 집을 나갈 때 두고 갔던 통장을 챙겼습니다. 혹시라도 병원비나 장례비가 필요할까 싶어서였지요. 끝까지 돈 생각부터 하는 제가 속물 같으신가요?
하지만 여러분 10년을 저처럼 살아보시면 압니다. 남편 없는 빈자리, 돈 없는 서름, 그리고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버티다 보면 슬픔보다 현실이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는 법입니다. 택시를 타고 터미널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10년 전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왔었지요. 그날은 남편의 정년 퇴임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은행에서 명예롭게 퇴직하던 날, 남편은 꽃다발을 한아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에 잡채까지 해서 거하게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여보, 고생 많았어요. 이제 좀 쉬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가장으로서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이제는 좀 내려놓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었지요. 그런데 수저를 들던 남편이 대뜸 그러더군요. 나 그림 그릴 거야.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림? 아, 취미로? 좋지. 문화센터 같은 데 등록해 줄까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에 그 온화하고 차분하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눈동자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취미가 아니라 진짜 화가가 될 거야. 나 파리로 갈 거야. 파리? 프랑스 파리요? 아니, 파리는 너무 멀고 일단 집을 나갈 거야. 당신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살면 그림에 집중할 수가 없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미쳐도 유분수지,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여보, 술 마셨어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60 넘은 나이에 무슨 그림을 그린다고 집을 나가요? 그리고 애들은 어쩌고? 다음 달에 큰애 상견례 있는 거 잊었어요? 제가 따져 묻자 남편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밥 먹고 살았으면 됐잖아. 내 인생은? 박진성 내 인생은 어디 있어? 나 40년 동안 숫자만 세면서 살았어. 지긋지긋해. 이제 나도 내 맘대로 살고 싶어. 내 안에서 뭔가가 끓어오른다고. 이걸 끄집어내지 않으면 나 죽어버릴 것 같아. 남편은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던 사람이 얼굴을 붉히며 악을 쓰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낯설고 무섭던지.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정말로 짐을 쌌습니다. 큰 캐리어도 아니고 작은 배낭 하나에 옷가지 몇 개랑 스케치북, 물감 세트를 챙겨 넣더군요. 제가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요. 내가 뭐 잘못했어? 왜 이래 정말. 울며 불며 애원했지만 남편은 저를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때 남편이 신발장에서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며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영자야, 나는 그동안 껍데기로 살았어. 이제야 진짜 나를 찾으러 가는 거야. 찾지 마라. 그리고는 쾅 현관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남편의 얼굴을 본 마지막 날이었지요. 터미널에 도착해 강원도행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 창가 자리에 앉으니 지난 10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고 나서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차마 남편이 바람나서 집 나갔다고도 못하고 그림 그린다고 나갔다고 하면 미친놈 취급할까봐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이 공기 좋은 시골로 요양 갔다고 거짓말을 했지요. 다행히 남편이 퇴직금이랑 연금은 제 명의로 돌려놓고 가서 당장 먹고 사는 건 해결이 됐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멀쩡한 남편을 산송장 취급하며 거짓말을 해야 하는 제 심정,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신랑은 몸 좀 어떠냐, 공기 좋은 데 있으니 얼굴 좋아졌겠다 묻는 말에 어색하게 웃으며 맞장구 치는 게 얼마나 고역이었는지요. 밤마다 텅 빈 안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그림이 뭐길래, 그깟 그림 쪼가리가 뭐길래 30년 넘게 산 조강지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갔을까?
내가 밥을 안 해줬나, 빨래를 안 해줬나. 시부모 병수발 다 들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 한번 못 펴고 살았는데 내 인생은 뭔가. 나는 껍데기가 아니었나. 억울하고 분해서 베개를 쥐어뜯으며 운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면목이 없었지요. 아버지가 왜 집을 나갔는지 대충 짐작은 하면서도 엄마. 상처받을까봐 차마 묻지 못하는 아이들의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큰애 결혼식 때도 작은애 돌잔치 때도 남편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혼주석에 저 혼자 앉아 하객들 인사를 받는데 속으로 피눈물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 집 바깥 양반은 도대체 어디 갔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자식 결혼식에도 안 와? 그럴 때마다 저는 턱을 치켜들고 더 당당한 척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애들도 무너진다. 그 생각 하나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버스가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붉게 물든 단풍이 보였습니다. 가을이 깊었더군요. 남편이 떠난 계절도 이맘때였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순경 말로는 오랫동안 굶어서 피골이 상접했다고 하던데 그토록 원하던 그림은 실컷 그렸을까요? 아니면 추위와 배고픔에 떨며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전화를 하지 않았을까요? 여보, 나 힘들다. 데리러 와라. 그 한마디만 했으면 저는 당장 달려가서 머리끄덩이를 잡고서라도 끌고 왔을 텐데. 아니,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지어 먹였을 텐데.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이고 내 애들 아빠니까요. 그런데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저에게 연락 한 번 안 했다는 게 더 괘씸하고 야속했습니다. 정말 나란 존재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림을 그리는 도구인 붓 하나만도 못한 존재였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버스 안에는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앞자리에 앉은 중년 부부는 뭐가 그리 좋은지 귤을 까먹으며 하하호호 웃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행복이 저에게는 왜 그토록 허락되지 않았던 걸까요? 저는 눈을 감고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꿈에서라도 남편을 만나면 딱이라도 한 대 시원하게 올려붙이고 싶었습니다. 영월 터미널에 내리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산골이라 그런지 서울보다 공기가 훨씬 차더군요. 택시를 잡아 타고 파출소에서 알려준 주소를 불렀습니다. 기사 양반이 백미러로 저를 힐끔거리더니 묻더군요. 거기 사람 안 사는 데 아니에요? 워낙 깊은 산골이라 길이 험할 텐데. 네, 갈 일이 좀 있어서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택시는 꼬불꼬불한 산길을 한참이나 달렸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덜컹거리는 흙길이 나오자 택시 기사도 난감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손님, 더 이상은 차가 못 들어가겠는데요.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셔야겠습니다. 저는 택시비를 치르고 내렸습니다. 주변은 온통 캄캄한 숲이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비탈길을 올라갔습니다. 낙엽이 쌓여 미끄러운 길을 한 발 한 발 내딛는데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이 늙은이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이 밤중에 이 고생인가. 욕이 절로 나왔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그 인간이 도대체 어떤 구석에 처박혀 살았는지, 내 10년 세월을 맞바꿀 만큼 대단한 곳이었는지 똑똑히 봐야 속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한 20분쯤 걸었을까요? 저 멀리 희미하게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한 채가 보였습니다. 지붕은 함석으로 대충 얹어놨고 벽은 흙을 발라놓은 말 그대로 움막이나 다름없는 집이었습니다. 집 주위에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인기척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는 걸 보니 여기가 맞구나 싶었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모를 기묘한 감정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폴리스 라인을 걷어내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깨진 항아리들과 썩은 나무 토막들이 널려 있었고 녹슨 수도가에는 말라비틀어진 붓들이 아무렇게나 꽂혀 있었습니다. 이러고 살았어? 지점장 사모님 소리 듣게 해주겠다던 사람이 겨우 이런 데서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현관문이라고 할 것도 없는 삐걱거리는 나무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문을 열면 10년 동안 봉인되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겠지요. 어떤 끔찍한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김영자니까요. 박진석의 아내이자 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모든 뒤치다꺼리를 도맡아 해온 김영자니까요. 그래, 어디 한번 보자.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잘난 예술의 끝이 뭔지. 저는 힘껏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훅 끼쳐오는 냄새, 곰팡이 냄새, 썩은 음식 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독한 기름 냄새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플래시 불빛을 비추며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그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광기 그 자체였습니다. 방바닥에는 캔버스와 물감 튜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널려 있었고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와 소주병들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놀란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벽이었습니다. 사방의 벽, 아니 천장까지 빈틈없이 그려진 그림들. 그림이라고 부르기도 무서운 기괴하고도 강렬한 형상들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푸른색, 검은색 물감이 뒤엉켜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꿈틀거리는 그림들. 그 한가운데 남편이 쓰던 낡은 이젤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미완성으로 남은 마지막 캔버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려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다 뭐야? 남편은 지난 10년 동안 이 지옥 같은 방구석에서 도대체 무엇과 싸우고 있었던 걸까요? 여자와 바람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편안하게 요양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악마에게 영혼을 판 사람처럼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으며 그림을 토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벽에 그려진 저 눈동자들, 비명을 지르는 듯한 입들. 그것은 남편의 절규였습니다. 저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아니 보여줄 수 없었던 그의 진짜 내면이었습니다. 저는 기어서 이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젤 옆 낡은 탁자 위에는 꼬질꼬질한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그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남편의 익숙한 필체가 보였습니다. 2015년 11월 15일. 집을 나왔다. 영자가 울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살아야겠다.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살아야겠다고. 남겨진 나는 숨이 안 막혔을 것 같아.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18년 여름. 쌀이 떨어졌다. 배가 고프다. 하지만 그림이 잘 그려진다. 배고픔이 영감을 준다. 나는 미쳐가고 있다. 2021년 겨울. 손이 곱아서 붓을 쥘 수가 없다. 영자가 보고 싶다. 따뜻한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 나는 아직 달을 보지 못했다. 눈물이 툭 하고 노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보고 싶었다니. 그렇게 보고 싶었으면서 왜 오지 않았어? 바보 같은 인간. 멍청한 인간. 저는 노트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댐이 무너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그 좁고 더러운 오두막,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림들 속에서 저는 죽은 남편의 흔적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미움도. 그 순간만큼은 다 녹아내리고 그저 가엾고 불쌍한 내 남편 박진성만이 제 가슴 속에 남았습니다. 여보, 이 등신아. 밥이라도 잘 챙겨 먹지. 이게 뭐야? 이게 꼴이 뭐냐고. 제 울음소리가 텅 빈 오두막에 공허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남편이 저승에서 흘리는 눈물처럼 빗소리가 굵어졌습니다. 빗소리가 조금 잦아들 무렵 오두막 안에는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이 깊은 산골의 밤은 서울의 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세상의 끝에 홀로 버려진 듯한 기분. 어쩌면 남편은 10년 내내 이 지독한 고독을 씹어 삼키며 살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챙겨온 양초 하나를 찾아 불을 붙였습니다. 촛불이 일렁이자 벽에 그려진 기괴한 그림들이 춤을 추듯 꿈틀거렸습니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그저 미친 짓거리로만 보였던 그 그림들이 한참을 울고 나서 보니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그림이 아니라 남편이 토해낸 피고름 같았습니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을 참아가며 벽에다 손톱으로 긁어놓은 유언장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퀴퀴한 냄새가 배어있는 남편의 이부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습니다. 방 한구석에 쌓여있는 라면 박스와 다 먹은 생수병들. 그리고 그 옆에 가지런히 놓인 낡은 돋보기 안경. 그 안경은 15년 전 남편이 은행 지점장으로 승진했을 때 제가 백화점에 가서 큰맘 먹고 맞춰준 고가 브랜드의 안경이었습니다. 안경 다리가 부러졌는지 검정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더군요. 미련한 인간. 돈 좀 붙여달라고 하지.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 입으로는 투덜거리면서도 저는 그 안경을 집어 제 가슴에 품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감촉이 얇은 옷감을 뚫고 전해져 왔습니다. 남편의 채취가 남아있는 것 같아 코를 박고 킁킁거려 보았지만 맡아지는 건 곰팡내와 독한 물감 냄새뿐이었습니다. 다시 남편의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아까는 너무 놀라고 슬퍼서 제대로 읽지 못했던 그 글들을 이제는 꼼꼼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처자식을 버리고 여기 숨어들었는지 그 이유라도 알아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노트는 한 권이 아니었습니다. 라면 박스 밑에 책상 서랍 속에 심지어 베개 밑에서도 너덜너덜해진 공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촛불 하나에 의지해 남편이 남긴 10년의 기록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4월. 봄이 왔다. 산수유가 흐드러지게 피었다. 영자가 좋아하는 꽃이다. 오늘따라 영자가 끓여주던 달래 된장찌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헛구역질이 났다. 그림이 안 그려진다. 붓을 꺾어버리고 싶다. 나는 재능이 없는 걸까? 아니 나는 비겁한 도망자일 뿐이다. 가족을 버린 데가가 고작 이런 졸작이라니. 남편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집을 나가서 룰루랄라 신선 노름이나 하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나 같은 건 싹 잊어버리고 자유를 만끽하며 희희낙낙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저를 그리워하고 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글귀를 보니 묘하게 안도감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우면 돌아오지, 그렇게 미안하면 전화라도 한 통 하지. 이 답답한 양반아, 혼자서 여기서 궁상 떨면 누가 알아준다고 이 미련을 떨었어. 노트의 다음 장을 넘기니 낯익은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0년 5월 15일. 오늘이 우리 지수 결혼식이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큰딸 지수 결혼식 날. 그날 저는 남편 자리에 앉힐 사람이 없어서 남동생을 대신 앉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밤새 고민하다가 결국 자리를 비워뒀었습니다. 식장에 들어서며 사돈댁 보기가 민망해 고개를 푹 숙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청첩장을 받지 못했다. 당연한 일이다. 내가 무슨 염치로 그 자리에 가겠는가. 아침부터 비가 내린다. 내 딸 지수, 면사포 쓴 모습이 얼마나 고울까. 압이 없는 결혼식이라 사람들이 수군거릴 텐데 우리 영자가 맘고생이 심하겠지?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대신 캔버스에 지수의 얼굴을 그렸다. 어릴 적 내 등 옆에 아빠 하던 그 꼬맹이를 그렸다. 그리다 보니 눈물이 물감에 섞여 얼굴이 뭉개졌다. 나는 죄인이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다. 노트 페이지가 쭈글쭈글하게 울어 있었습니다. 아마 그날 남편이 흘린 눈물 자국이겠지요. 저는 그 자국 위에 제 손을 포개었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잊어버린 게 아니었구나. 그날 결혼식장에서 제가 느꼈던 그 비참함과 외로움을 이 사람도 여기서 똑같이, 아니 더 처절하게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벽 한쪽 구석에 엎어져 있던 캔버스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돌려보니 거기엔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건 분명 우리 지수였습니다. 화려하고 예쁜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 어딘가 슬퍼 보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는 뒷모습. 남편은 상상 속에서 딸의 결혼식을 지켜보며 차마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뒤에서만 서성였던 겁니다. 저는 그 그림을 끌어안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여보, 지수 잘 살아요. 애도 둘이나 낳고 사위도 착해. 당신이 보고 싶어 했는데. 당신 원망 한 번 안 했는데.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처량하게 흩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한기는 더 심해졌습니다. 가지고 온 옷을 껴입었지만 뼈마디 사이로 스며드는 냉기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 추운 곳에서 난방도 없이 어떻게 겨울을 났을까요? 방구석을 뒤져보니 다 타버린 연탄재 몇 개와 낡은 전기장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고장이 났는지 전원을 꽂아도 온기가 돌지 않았습니다. 독한 사람. 진짜 독한 사람. 저는 남편이 덮고 잤을 눅눅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냄새가 났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 냄새가, 이 추위가 남편이 저에게 남긴 마지막 체온이라고 생각하니 견딜만 했습니다. 그렇게 비몽사몽간에 선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은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은행원 유니폼을 입고 말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그 목소리가 너무나 다정해서 꿈인 줄 알면서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행주의 손을 닦으며 달려나갔습니다. 여보 왔어요? 밥은요? 배고프죠?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웃고 있는데 눈은 울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미안해. 나 밥 못 먹어. 나 이제 밥 안 먹어도 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지. 나는 배가 안 고파? 나는 꿈을 먹고 살아. 저기 봐 달이 떴잖아. 남편이 손가락으로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창밖을 보니 밤하늘에 거대한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달은 노란색이 아니라 시뻘건 핏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달이 점점 커지더니 남편을 집어삼킬 듯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위험해요. 피해요. 제가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황홀한 표정으로 그 붉은 달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지 마. 가지 마요, 여보. 남편의 옷자락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제 손은 허공만 갈랐습니다. 남편은 불타는 달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제 신음소리에 놀라 눈을 떴습니다. 식은 땀으로 등이 축축했습니다.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희뿌연 새벽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밤새 꿈자리가 사나웠던 탓인지 아니면 이 집의 기운 탓인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굳어버린 허리를 펴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상쾌하다 못해 시린 산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간밤에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던 집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두막 바로 뒤는 까가지른 듯한 절벽이었고 앞은 울창한 숲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세상과 단절된 요새 같았습니다. 그때 숲길 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멧돼지인가 싶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는데 덤불을 헤치고 나타난 건 허리가 굽은 노인 한 분이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장화를 신고 손에는 낫을 든 그 노인은 저를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누구요? 여기서 뭐 하는 거요?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살던 박진석 씨. 처되는 사람입니다. 아, 박씨 부인. 노인의 표정이 금세 누그러졌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오셨구만. 연락받고 오신 게요. 네, 어제 부고 듣고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혹시 저희 남편이랑 아시는 분이신가요? 노인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알다마다요. 이 집 주인이 나요. 박씨가 내 땅에 들어와 산 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니 모를 리가 있나. 집주인이라는 말에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편이 폐를 많이 끼쳤지요. 월세는 밀리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습관처럼 돈 얘기부터 나오는 제 자신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월세는 무슨. 다 쓰러져가는 귀신 나오는 집 사람이 살아주는 것만도 고마워서 그냥 살라고 했소. 대신 가끔 내가 농사지은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거 갖다 주면 고맙다고 그림이나 한 장씩 그려주던 양반이었지. 노인은 오두막 마루에 걸터 앉으며 담배를 하나 꺼내 물었습니다. 그 양반 참 별난 사람이었소. 서울서 은행 지점장까지 했다면서 왜 이런 산골짜기에 들어와서 고생을 사서 하는지. 처음 왔을 때는 살도 포동포동하고 얼굴도 훤하더니만 해가 갈수록 사람이 말라 비틀어져서 나중에는 꼬챙이 같아지더구만. 노인의 입에서 나오는 남편의 이야기는 제가 몰랐던 10년의 공백을 채워주었습니다. 남편은 마을에도 거의 내려가지 않고 오로지 이 오두막에 처박혀 그림만 그렸다고 했습니다. 가끔 노인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면 며칠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어치우고는 다시 붓을 들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내가 물었소. 박씨 그렇게 그림이 줬소. 마누라 자식 다 버리고 올 만큼 줬소. 그랬더니 그 양반이 뭐라는 줄 아시오. 노인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뭐라고 하던가요? 허 웃으면서 그러더이다. 어르신, 저는 그림이 좋아서 그리는 게 아닙니다. 안 그리면 미칠 것 같아서 살려고 그리는 겁니다. 내 안에서 불이 나는데 이걸 끄집어내지 않으면 내가 타 죽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러대요. 안 그리면 미칠 것 같아서 살려고 그린다. 그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남편에게 그림은 취미도 사치도 낭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 본능이었고 숨구멍이었던 겁니다. 저는 40년 동안 남편이랑 살면서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그 매일매일이 어쩌면 숨을 참고 물속을 걷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는 것을요. 그저 꼬박꼬박 월급 받아오고 주말이면 소파에 누워 TV나 보는 얌전한 가장인 줄만 알았지 그 속에서 용암이 끓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남편을 너무 몰랐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박씨가 죽기 며칠 전에 나를 불렀소. 상태가 영 안 좋아 보이길래 병원에 가자고 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만. 그러더니 내 손을 꼭 잡고 부탁을 하나 하대요. 부탁이요? 자기가 죽으면 절대 시신을 서울로 옮기지 말고 여기서 화장해 달라고. 그리고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오두막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오두막도 같이 태워달라고 하더이다. 안에 있는 그림들 쓰던 물건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태워달라고. 네. 태우다니요? 그림들을요? 저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10년을 목숨 걸고 그린 그림들입니다. 처자식 버리고 밥 굶어가며 피로 그린 그림들을 왜 태우라고 했을까요?
보통 화가들은 죽어서라도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나요? 자기 작품이 세상에 알려져서 비싸게 팔리기를 바라지 않나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게 이상해서 물었지. 아니, 아깝게 왜 태우냐고. 자식들한테 유품으로라도 남겨줘야지 했더니 박 씨가 쓸쓸하게 웃으면서 그럽디다. 이건 다 제 배설물입니다. 똥오줌 같은 거지요. 제가 살기 위해 뱉어낸 찌꺼기일 뿐인데 남겨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깨끗하게 사라지는 게 제 소원입니다. 배설물. 찌꺼기. 남편은 자신의 예술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추구했던 달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밝고 아름다운 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태워서 빚어낸 아무도 볼 필요가 없는 고독한 불꽃이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명예요, 돈, 그런 6펜스짜리 동전 같은 욕망과는 애초에 거리가 멀었던 겁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다시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야 벽에 그려진 그림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까는 무섭고 기괴해 보였던 그림들이 이제는 남편의 영혼 조각들로 보였습니다.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면서도 붓을 놓지 못했던 한 남자의 처절한 춤사위가 보였습니다. 가장 큰 벽면을 가득 채운 그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린 유작인 듯 했습니다. 그림 속에는 벌거벗은 남자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한 그 남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찬란한 황금빛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강렬해서 어둠을 찢어발기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은 영락없는 제 남편 박진석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결국 해냈구나. 당신 안에 있는 그 불덩어리 다 끄집어내고 갔구나. 저는 그림 속의 남편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물감이 거칠게 굳어 까슬까슬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남편이 왜 집을 나갔는지,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이 모든 걸 태우라고 했는지. 그는 그림을 완성하는 순간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결과물이 남든 말든 누가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이 그는 그림을 그리는 행위 그 자체로 자신의 삶을 완성한 겁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를 그는 이 좁은 오두막 안에서 온전히 누렸던 겁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피우다 남긴 담배 옆에 놓여있던 낡은 라이터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태우면 정말로 남편의 흔적은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10년의 세월이 그 고통과 열정이 한 줌의 재가 되는 겁니다. 아까워해야 할까요? 말려야 할까요? 제 욕심 같아서는 이 그림들을 뜯어가서 서울 화랑에 걸어놓고 싶었습니다. 봐라. 내 남편이 미쳐서 나간 게 아니라 이런 예술을 하려고 나간 거다. 라고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우리 남편 헛살지 않았다고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욕심이겠지요. 그건 남편이 경멸했던 6펜스의 세상으로 그를 다시 끌어내리는 짓이겠지요. 남편은 끝까지 자유롭고 싶어 했습니다. 그림이 돈이 되고 평가의 대상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예술은 타락한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요, 여보. 당신 뜻대로 해줄게요. 당신이 싸질러 놓은 그 배설물 내가 깨끗하게 치워줄게요. 평생 당신 뒷바라지한 내가 마지막 가는 길 뒤처리를 못 해주겠어요. 이게 내 마지막 내조라고 생각할게요. 저는 라이터를 켰습니다. 칙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바닥에 널려있는 스케치북 종이 한 장을 찢어 불을 붙였습니다. 종이가 확 타오르며 매캐한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저는 그 불붙은 종이를 이젤 위에 놓인 미완성 캔버스에 던졌습니다. 기름 먹은 캔버스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화르르 타오르는 불꽃이 벽면의 그림들로 옮겨붙기 시작했습니다. 붉은색 물감이 불길을 만나 더 붉게 타올랐고 검은색 어둠이 하얀 연기가 되어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저는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매워 눈물이 줄줄 흘렀지만 그 불꽃 속에서 춤추는 남편의 영혼을 똑똑히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집주인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소리쳤습니다. 부인, 나오시오. 불길이 커지면 위험하오.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이 쓰던 돋보기 안경을 주머니에 넣고 불타는 방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잘 가요. 거기서는 배고프지 말고 춥지 말고 당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 실컷 그리면서 살아요. 나도 당신 용서할게. 아니, 이해해볼게. 당신은 나쁜 남편이었지만 적어도 비겁한 사람은 아니었어. 당신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었으니까. 절을 마치고 일어서는데 불길 속에서 그림 속의 남편이 저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고마워, 영자야.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쳐서 오두막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뜨거운 열기와 함께 오두막 전체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지붕이 무너져 내리고 기둥이 꺾이는 소리가 산골짜기를 뒤흔들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하늘로 치솟아 마치 어젯밤 꿈에서 봤던 그 붉은 달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타오르는 오두막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10년의 응어리가 남편의 10년의 광기가 저 불길 속에서 함께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불길을 보고 있으니 엉뚱하게도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신혼 때 단칸방에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때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지요. 돈이 없어서 스케치북 살 돈도 아껴야 했던 시절, 남편은 달력 뒷면에다 연필로 제 얼굴을 그려주곤 했습니다. 영자야,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면 멋진 화실 차려서 너 피단 옷 입히고 왕비처럼 그려줄게. 그때 남편의 눈빛은 참 맑고 순수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은행에 취직하고 승진하고 돈을 벌면서 점점 그 눈빛을 잃어갔지요. 술에 취해 들어온 날이면 베란다에 나가 한참이나 달을 쳐다보던 남편의 뒷모습. 그때 저는 빨리 들어와서 자요. 내일 출근해야지라고 등짝을 때리곤 했습니다. 남편이 보고 있던 게 저 하늘의 달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의 꿈이었다는 걸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저는 남편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제가 사랑했던 건 은행 지점장 박진석이었지 인간 박진석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벌어오는 돈, 그가 가져다주는 안락함에 취해 정작 그의 영혼이 말라가는 건 외면했던 겁니다. 결국 공범은 저였습니다. 남편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워 결국 이곳으로 탈출하게 만든 건 다름 아닌 저의 무관심과 욕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 저는 타오르는 불길을 향해 사죄했습니다. 당신을 놓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당신을 돈 버는 기계로만 생각해서 미안해. 그리고 당신의 마지막을 이렇게 외롭게 만들어서 미안해. 뜨거운 불길이 제 얼굴을 달구었지만 가슴 속에 맺혀있던 얼음장은 비로소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집주인 할아버지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거참. 시원하게도 타네. 박씨 소원대로 아주 깨끗하게 가네. 오두막은 금세 뼈대만 남기고 잿더미로 변해갔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그림도 일기장도 그가 입던 옷가지들도 모두 제가 되어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린 듯 시원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진짜 자유가 된 겁니다. 저 무거운 육신도 벗어버리고 지긋지긋한 가난도 벗어버리고 처자식에 대한 죄책감마저도 저 불길 속에 다 태워버리고 연기가 되어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간 겁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벽 하늘에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는 하얀 달이 보였습니다. 그 달이 저를 내려다보며 빙그레 웃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불이 다 꺼지고 잔불 정리까지 마쳤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잿더미 속에서 남편의 유골을 수습했습니다. 사실 유골이라기보다는 오두막의 재와 섞인 한 줌의 가루였지요. 작은 항아리에 그 재를 담아 가슴에 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0년 만에 안아보는 남편의 온기였습니다. 집주인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산을 내려오는 길. 발걸음이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10년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버림받은 여자라는 굴레가 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림받은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꿈을 찾아 떠난 한 예술가의 아내였고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준 유일한 관객이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면 저도 제 인생을 살겠노라고. 남편이 늦은 나이에 모든 걸 버리고 그림을 선택했듯이 저도 이제는 누구 엄마가 아닌 김영자로 살겠노라고. 그게 남편이 저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자 숙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터미널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안 올 거야. 당신 목까지 내가 재밌게 살 거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예쁜 옷도 사입고 여행도 다니면서 그렇게 살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아주 나중에 당신 만나러 가면 그때는 당신이나 왕비처럼 그려줘. 알았지? 항아리를 쓰다듬는 제 손길에 애틋함이 묻어났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흘러간 옛 노래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궂은 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그 노래 가사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가슴을 파고드는지.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보렴. 저는 노래를 나직이 따라 불렀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참 좋아했던 노래였습니다. 술 한 잔 들어가면 젓가락 장단 맞추며 구성지게 부르던 그 노래. 이제는 제가 그 노래를 부르며 당신을 기억할게요. 당신의 낭만을, 당신의 잃어버린 꿈을 제가 기억할게요. 서울에 도착하니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터미널 앞 화려한 네온 사인과 빵빵거리는 자동차 소음이 저를 반겼습니다. 어제 떠날 때만 해도 이 소음이 그렇게 시끄럽고 짜증스럽더니 돌아오는 길에는 왠지 모르게 반갑게 느껴지더군요. 아, 내가 사는 세상은 여기였지. 지지고 볶고 시끄러워도 사람 냄새나는 여기가 내 자리였지. 저는 가슴에 품은 항아리를 조금 더 단단히 고쳐 안았습니다. 여보, 보이지? 서울이야. 당신이 그토록 탈출하고 싶어 했던 그 서울. 근데 어쩌나 당신은 이제 꼼짝없이 나랑 다시 여기 살아야 하는데. 혼잣말을 하며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죽어서야 비로소 제가 있는 곳으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돌아온 겁니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썰렁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외롭거나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거실 장식장 한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남편의 유골함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산에서 가져온 새까만 숯 조각 하나를 같이 놓았습니다. 오두막이 타고 남은 잔해 속에서 제가 몰래 주워온 것입니다. 남편의 열정이, 그 광기가 불타고 남은 마지막 흔적.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 남자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다 갔는지, 그리고 내가 그 마지막을 얼마나 뜨겁게 배웅했는지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큰딸 지수와 작은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들 저녁에 엄마 집으로 좀 와라. 할 말이 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비장했는지 아이들은 무슨 일이냐며 걱정부터 하더군요. 오면 안다. 맛있는 밥이나 같이 먹자. 저는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남편이 좋아했던 돼지갈비를 사고 잡채 거리를 사고 싱싱한 굴도 한 근 샀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집을 나가던 그날 차려줬던 그 밥상을 다시 차렸습니다. 그날은 이별의 밥상이었지만 오늘은 재회의 밥상이니까요. 저녁이 되고 아이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사위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까지 북적거리는 집안을 보니 사람 사는 집 같더군요. 아이들은 거실 장식장에 놓인 낯선 항아리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차마 묻지는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과일을 깎아내온 뒤 저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있는 항아리, 너희 아버지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딸아이는 들고 있던 포크를 떨어뜨렸고 아들은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라니요? 요양원에 계신다면서요? 갑자기 돌아가셨다니 그게 무슨...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아주 담담하게 지난 10년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요양을 간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러 집을 나갔다는 것. 강원도 산골 오두막에서 혼자 지내다 고독사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가서 그 오두막과 그림들을 다 태워주고 왔다는 것까지.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다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딸아이는 펑펑 울었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나쁜 사람 아니었다. 우리를 버린 게 아니야. 그냥 앓고 있었던 거야. 예술이라는 지독한 열병을 앓느라 가족을 돌볼 겨를이 없었던 거야. 저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수야, 아버지가 내 결혼식 날 그 오두막에서 내 뒷모습을 그렸단다. 밥도 굶어가면서 울면서 너를 그렸어. 아버지는 한 번도 너희를 잊은 적이 없어. 그 말에 딸아이는 아빠 하고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10년 동안 우리 가족을 짓누르던 의문과 오해가 씻겨 내려가는 치유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비록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 죽음을 통해 우리 가족은 비로소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로 포장된 가짜 평화가 아니라 진실 위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진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장례 절차랄 것도 없이 우리는 그 주말에 남편의 유골함을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양지 바른 창가 자리, 남편이 좋아하던 달이 잘 보이는 곳으로 정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늙은 여자가 저에게 묻더군요. 이제 뭐 할래? 남편도 갔고 자식들도 다 살길 찾아갔고 너 혼자 남았는데 뭐 할래? 예전 같으면 그냥 죽을 날만 기다려야지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빨간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 며느리가 선물해줬지만 노인네가 주책맞게 무슨 빨간색이냐며 한 번도 바르지 않았던 그 립스틱입니다. 뚜껑을 열고 입술에 조심스럽게 발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조금 낯설어 보였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꽤 예뻐 보였습니다. 영자야, 너 아직 괜찮다. 아직 쓸만해. 저는 활짝 웃어보았습니다. 남편이 그림을 위해 10년을 불태웠다면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저를 위해 불태워보려고 합니다. 거창한 예술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문화센터에 가서 노래교실도 등록하고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영어도 배워볼 겁니다. 다리가 더 아프기 전에 친구들이랑 관광버스 타고 단풍놀이도 가고 맛있는 것도 실컷 사 먹을 겁니다. 남편이 노트에 적었던 그 말, 살기 위해 그린다는 그 말을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살기 위해 즐긴다. 네, 저는 이제부터 살기 위해 즐길 겁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김영자,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볼 겁니다. 그게 10년 먼저 간 남편에 대한 예의이자 남겨진 저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듣고 계신 여러분, 특히 저처럼 평생 가족 뒷바라지 하느라 자기 이름 석자 잊고 사신 우리네 어머님들, 그리고 가장의 무게에 짓눌려 사시는 아버님들. 부디 너무 늦기 전에 자신을 찾으세요. 제 남편처럼 극단적으로 모든 걸 버리고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슴속에 묻어둔 꿈이 있다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나중에 애들 다 키워놓고 은퇴하고 나서 그렇게 미루다 보면 영영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생각보다 깁니다. 하지만 또 생각보다 짧습니다. 남편의 그 차가운 오두막을 보고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통장에 찍힌 돈도 아니고 자식들의 성공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내 인생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가 하는 그 기억 하나뿐이더군요. 남편은 비록 비루한 오두막에서 죽었지만 적어도 자기 인생을 뜨겁게 사랑하다 갔으니 어쩌면 저보다 성공한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제 그 뒤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달을 찾으세요. 그게 그림이든 노래든 아니면 그저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를 위해 차려 먹는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남편의 유골함을 보며 원망 대신 용서를, 슬픔 대신 희망을 배웠다는 늙은이의 긴 넋두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가 미워 죽겠나요? 아니면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해서 견딜 수가 없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거기에 떠 있는 달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줄 겁니다. 괜찮아.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 너는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야. 라고요. 저 김영자도 서울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죽는 날까지 멋지게 그리고 징하게 재밌게 살아봅시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